부동산 정책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무 순진하시네요. 집이 500원짜리 캔디 사탕 아니죠? 대출을 하셔야 됩니다. 사고 팔고 유지하는데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셔야 됩니다. 대출과 세금 모두 좌우하는 게 바로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직결되어 있는데 2025년에 새로 생긴 부동산 정책을 모르고 있다? 남보다 대출 적게 나오고 부부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 겁나게 많습니다. 꼭 알아야 할 2025년 부동산 정책 변화와 전망 한번 속 시원히 파헤쳐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가이드 스페이시입니다. 오늘은 2025년 돼서 바뀐 부동산 정책과 그로 인해서 2025년에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수도권의 집값은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평당가는 4천만 원을 돌파했고요.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3억이 넘는 겁니다. 경기도도 다르지 않아요. 아파트 평균 단가가 1,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34평 기준에서 평균 6억이 넘어가는 거죠. 당연히 6억에서 13억대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필요합니다. 또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취득세, 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재산세, 팔 때 양도소득에 대해서 내는 양도세까지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만약에 다주택자다 세금 묻고 더블로 가! 내 집 마련에 직결되는 세금 대출,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고 모든 자산이 그렇겠지만 더더욱이 부동산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영향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에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5가지. 빠밤! 첫 번째,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간 3억의 대출을 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도에 내가 일부를 갚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때 1, 2년 안에는 이걸 상환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상환을 해야 한다 하면 그 기간 동안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걸 내게 됩니다. 이게 왜 존재하느냐? 은행이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출받은 상품보다 훨씬 더 금리가 좋은 상품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1, 2년간은 대출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2025년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50%나 인하됩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이 될 예정이에요. 시중은행 주담대 기준으로 해서는 1.2에서 1.4% 수준인데 이것이 0.6에서 0.7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0.6에서 0.8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 0.4 정도로 축소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 신청의 기준 2년 내에 출산 혹은 입양을 한 가구, 그 중에서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서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최대 5억까지 연이율 1.6에서 1.3% 사이로 아주 저리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원래도 파격적이었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어요. 기존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이었던 것이 2억 5천까지 완화됐죠. 이거는 2027년까지라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는 수도권 경우 5억 이하, 지방의 경우 4억 이하, 대출 한도는 3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됩니다. 스트레스 DSR이 뭐냐고요? 대출 기간 중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연체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DSR 산정 때 가산금리라는 거를 부과해서 대출 한도를 되게 보수적으로 잡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계가 더 진행될수록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줄어드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2단계까지 실행이 돼 있는데요. 내년 7월부터 3단계가 실시되어서 가계대출 한도가 훨씬 더 줄어들 전망이에요. 네 번째, 재건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준공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이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고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이 됩니다.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돼서 최대는 3년까지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비수도권 신규 아파트 구입 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 감소 지역에 혜택이 많은데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시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주택자로 간주하는 항목은 종부세와 양도세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비수도권에서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라고 합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 취득 시에도 이런 세대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5개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출의 편의성이 개선되느냐 여부입니다. 서울의 경우 내 돈만으로는 절대로 내 집 마련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집을 살 때는 대출이 매우 필수적인 상태가 됐는데요. 실제로 수도권의 집값은 대출 여부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뇌피셜 아니냐, 네가 점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또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건 서울의 전세가와 매매가 실거래 그래프입니다. 알다시피 2018년에서 21년 후반까지 많은 상승이 있은 후에 21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평균 15%의 가격 하락이 있었어요. 이때 어땠나요? 분위기 굉장히 살벌했죠? 근데 23년 2월 후반부터 현재까지 11%가량 올랐습니다. 최고점을 거의 회복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마용성 같은 곳은 최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상승기가 다시 시작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가격 회복이 아니냐 싶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계단 형식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23년 2월부터 23년 9월까지 상승하다가 24년 2월에 가격이 멈추죠. 그러다가 29년까지 다시 상승했고 최근에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가격 회복이 일어났던 구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알면 이 형태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데요. 첫 번째 상승 구간에는 특례보금자리라는 정책 대출이 나왔습니다. 6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리로 한도도 많이 늘려서 대출을 해줬던 정책 대출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딱 중단됐던 시점이 바로 이 가격이 횡보하기 시작했던 구간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 상승이 있었던 시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신상아 특례 대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상승이 완만해진 지금은 어떤 때였냐? 연말에 가계대출 규제를 시작하고 금리도 한 몇 달 사이에 1% 가까이 올랐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풀어주면 가격이 오르고 막으면 멈추는 게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승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대출을 풀어서 만들어낸 상승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바뀐 정책들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상반기 쏠림 현상입니다. 이건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2년간 지속되던 현상인데요. 대출의 경우 거의 연초에 많이 풀어줍니다. 은행은 1년 장사거든요. 1년마다 상품을 이만큼 팔아라 하는 목표치가 정해집니다. 연초에는 그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도 낮춰주고 한도도 풀어주는데요. 연말에 갈수록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한도도 빡빡하게 잡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이것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연도는 더 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에 진행되면서 하반기에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대출이 7월 이후에 한도가 확 줄어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도도 풀어져 있고 금리도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받아놓자. 내 집 마련 하려 했던 사람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신생아 특례 대출과 DSR 3단계 규제와 혜택 중 누가 이길 것인가입니다. 스트레스 3단계가 진행됐을 때 과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풀어준 영향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힘이 더 강할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있는 대상자라면 이건 무조건 활용할 것입니다. 9억 이하의 아파트를 볼 수 있고 한도도 5억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꽤나 넉넉한 편입니다. 기존의 1억 3천은 중견기업을 다니는 부부 2명만 있어도 천장에 닿을 만한 소득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억 5천으로 이걸 풀어주면서 꽤 고연봉자에게도 처음 집을 사고 아이가 있다면 풀어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9억 이하 아파트를 꽤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의 중하급지 아파트나 경기도 중상급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매수 수요가 조금 증가할 수 있고요. 하반기에 정말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장점과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힘이 셀까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이건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세 번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이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찾아봐도 지방 5대 광역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중에서 울산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하게 가격이 회복하거나 상승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지방 광역시조차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하면 더 소도시 지방일 텐데 과연 이것이 대세에 영향을 줄까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그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2025년 부동산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물론 상승기, 하락기는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예측 불허한 것이 특징이죠. 중요한 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탄탄한 기준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가장 집중해서 봤던 덕분인지 1,8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걸로 8억 신축 아파트를 사는 토대가 되었고 지금은 신축 아파트 3채, 상가 1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발단이 되었으니까요. 적은 돈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영상 하단의 고정 링크에 가진 돈은 적지만 돈은 불려나가고 싶은 2030들을 위한 모임들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놀러 오시고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재테크, 부동산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그냥 넘어가시면 다시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꼭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부동산 가이드 스페이시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